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 근육통성 뇌척수염 만성피로증후군, 보통 MECFS라고 부르죠. 네,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전문가 토론 자료를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특히 요즘 많이들 겪으시는 롱코비드랑도 관련이 깊다고 해서요. 오늘은 이 MECFS가 대체 뭔지, 또 어떻게 진단하고 관리하는지 좀 핵심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 단순 피로가 절대 아니고요. 신경계, 면역계, 에너지 대사까지 몸의 여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상당히 심각한 질환입니다. 미국에만 해도 추정 환자가 250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250만 명이요? 와, 정말 많네요. 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피곤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실제 생물학적 이상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그래서 그 2015년에 나온 진단 기준부터 좀 차근차근 얘기해보죠. 네. 그 전에 이름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엔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불렀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MECFS로 이름이 바뀐 게 이게 그냥 피곤한 병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신경계, 면역계, 심지어 세포 에너지 공장 문제까지 언급되는 걸 보면요. 정확합니다. 그 명칭 변경 자체가 중요한 지점이에요. 단순 증상 이상의 문제라는 거죠. 특히 바이러스 감염 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래서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롱코비드와의 유사성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롱코비드와의 연관성, 그게 요즘 정말 큰 이슈잖아요. 네, 증상도 비슷하지만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예를 들면 지속적인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신경계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기전 면에서도 상당히 유사점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롱코비드 환자를 볼 때도 MECFS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제 진단 기준으로 넘어가 볼까요? 2015년 기준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미국 국립의학학술원에서 나온 기준인데요. 핵심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 세 가지요? 네, 첫째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한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고요. 6개월 이상이요? 꽤 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가 가장 특징적인 건데 운동 후 관태감, PAM이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PAM. 아,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뭔가 활동을 하고 나서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뒤에 증상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약간의 활동에도 몸살 난 것처럼 아프게 되는 거죠. 아, 활동 후에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수도 있군요. 네, 그게 아주 특징적이죠. 그리고 셋째는 잠을 자도 전혀 개운하지 않은 비회복성 수면입니다. 자도 피곤한 거요. 맞아요. 이 세 가지가 핵심이고요. 여기에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추가 조건이요. 네. 이 세 가지 핵심 증상이 있으면서 동시에 둘 중 하나 이상이 더 있어야 해요. 어떤 거죠? 하나는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브레인 포그 같은 인지 기능 장애. 아, 브레인 포그. 이것도 롱코비드 증상으로 많이 얘기되죠? 그렇죠. 다른 하나는 서 있을 때 어지럽거나 몸이 안 좋아지는 기립성 불내성입니다. 이건 아마 자율신경계 조절 문제로 추정하고요. 네, 기립성 불내성. 그러니까 오래 서 있거나 하면 힘들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그냥 가끔 나타나는 게 아니라 꽤 자주 그리고 중등도 이상 강도로 나타나야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요. 기준이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 경험을 들어보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아요. PAM 같은 경우엔 가벼운 활동하고도 완전 방전된다. 추락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힘들겠네요. 그렇죠. 브레인 포그는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다. 기립성 불내성은 서 있는 게 고역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단순 피로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 생생한 표현들이 진단 기준의 의미를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할 때도 이런 환자분의 경험을 자세히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좋은 날과 나쁜 날 활동량 차이 같은 거요. 아, 좋은 날, 나쁜 날 비교. 네. 그리고 하루 중에 서서 활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같은 걸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간단하게 누웠다 일어설 때 심박수나 혈압 변화 체크하는 것도 진단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활동량이나 수면 패턴 보는 거요. 그럼요. 요즘엔 그런 데이터도 유용하게 쓰이죠. 연구 목적이긴 하지만 심폐운동 부하검사 같은 걸로 객관적인 기능 저하를 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이걸 완치시키는 치료법은 없다고 들었어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MCFS 자체에 대해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치료는 주로 동반된 다른 질환을 관리하고 나타나는 증상들을 좀 완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요. 기존 약들을 이제 오프라벨로 사용하는 거죠. 오프라벨 사용이요. 네. 근데 약물 치료보다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있어요. 비약물적 관리인데 바로 페이싱입니다. 페이싱이요? 아까 그 PM, 운동 후 권태감을 피하는 전략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신의 에너지 한계를 잘 파악해서 그걸 넘지 않도록 활동량을 아주 신중하게 조절하고 분배하는 겁니다. 흔히 운동으로 이겨내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MECFS 환자에게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아, 정말 중요한 점이네요. 무조건 운동하는 게 능사가 아니군요. 절대 아닙니다. 페이싱이 헬심관리법이고요. 그 외에 기립성 불내성이 있다면 압박 스타킹을 신거나 수분, 염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약물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증상별로 접근한다고 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기립성 불내성 증상이 심하면 체액량을 늘리거나 혈압, 심박수를 조절하는 약들을 좀 써볼 수 있고요. 물론 이것도 오프라벨 사용이죠. 네네. 브레인 포그 같은 인지 기능 문제에는 아주 신중하게 스티뮬런트 계열 약물이나 아만타딘 같은 걸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효과나 부작용은 사람마다 달라서 조심해야 하고요. 통증도 흔하다고 하셨는데 통증에는요? 통증, 특히 신경병증성 통증에는 저용량 날트렉손, LDN이라는 약이 쓰이기도 해요. 염증 조절 효과가 있다고 추정되는데 이것도 연구가 더 필요하고요. 그 외에 SNRI 계열 항우울제나 항경련제 같은 약들도 통증 조절 목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개개인의 증상에 맞춰서 또 동반된 다른 문제들, 수면 장애나 우울증 같은 것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그래도 좀 희망적인 소식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연구에서는 혈액 속 단백질을 분석해서 환자별로 다른 특징을 찾아내려는 시도도 있다면서요. 단백체학 연구라고 하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단백체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에요. 이게 뭐냐면 혈액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어떤 환자는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세포 에너지 공장 기능에 문제가 더 크고 또 다른 환자는 혈관 기능에 문제가 더 두드러진다. 이런 식으로 환자 A형을 구분하려는 시도예요. 오, 그렇게 구분이 가능하다면 치료법도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큰 발전이죠. 예를 들어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확인된 환자에게는 그 기능을 돕는 맞춤 영양요법이나 보충제를 쓰고 혈관 기능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를 하는 식으로요. 와, 정말 개인 맞춤 치료의 길이 열릴 수도 있겠네요. 네, 아직 연구 단계지만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오늘 MECFS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생물학적 질환이라는 점, 그리고 롱 코비드와의 연관성 때문에라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PM, 운동 후 권태감이라는 특징적인 증상과 관리의 핵심인 페이싱의 중요성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증상 관리가 최선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고 또 개인별 맞춤 치료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백질학 같은 연구들이 그런 희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쩌면 우리 몸이 보내는 복잡한 신호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게 앞으로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점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정말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